저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께 해설해 드리고 있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죠. 트럼프 제2기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 사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릴 거냐. 우선 트럼프 내각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초강성 인물들만 이제 포진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국무부 장관이 된 마르코 루비오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8년 전 트럼프 1기 때 그야말로 상원 내에서 피레미였습니다. 아주 피레미였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초지일관 중국 때리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그동안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너무나 치솟고 팬데믹 당한 다음에 저건 다 중국 때문이야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 되니까 상원과 하원에 있는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들이 이 마르코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을 해서 이 마르코 루비오가 상원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반중 인사인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부 장관으로 앉혔으니 중국에 대해서 연일 강공할 것은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관료들의 입장은 조금 미묘합니다. 스코트 베센트 재무부 내정자,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내정자, 이 두 사람 평소 발언을 보면 둘 다 모두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리죠. 중국은 청나라 때 아편전쟁을 당하고 열강에 의해서 시장 개방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다시는 외국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시장이 되지 않겠다. 8개 산업에 대해서는 절대 외국인에게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금융이 있어요. 유통도 있었습니다. 통신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많이 조금씩 부분적인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을 보면 중국 전체 금융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됩니다.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거대 금융자본이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금융이 영향받을 일은 최대치가 1.8%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외국의 투자가 이제 잘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 지도부가 좀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을 풀겠다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중국의 금융시장이 풀린다고 얘기를 하면은 금융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금융회사 주주와 경영진들은 막 눈이 번쩍하는 거죠. 지금 재무부 내정자, 지금 상무부 내정자가 바로 그런 일 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국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국 정부가 우리 금융시장을 열 건데 라고 그러면 그래? 이거 뭐 돈 벌 기회가 없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중국의 한 증권사에서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정말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때릴 경우 이게 1번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중국산은 60%고 나머지는 10% 뭐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중국이 뭐 우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가 60%? 나도 60%야. 이제 요런 시나리오입니다. 무역 보복을 중국도 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면 첫 번째 시나리오. 중국에다가만 60% 관세를 때릴 경우에 중국의 GDP 성장이 2.1% 정도 줄어들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제 규모에서 GDP가 2%가 넘게 줄어든다는 것은 엄청난 사태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데미지를 입는다고 나와 있어요. 미국의 GDP도 1.8% 정도 마이너스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엔 60%, 다른 나라에도 10%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중국이 아까는 2.1% 정도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1.6% 정도로 줄어든다고 나옵니다. 근데 미국의 데미지는 5.1%라는 엄청난 숫자가 분석 결과 나왔어요. 만일에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 중국의 GDP에 주는 마이너스 영향이 2.3% 정도 되고 근데 미국은 5.5%가 될 거라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국은 제재를 받고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다 치고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느냐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워렌 버핏, 찰스 먼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가치 투자라고 하는
그런 장기 투자를 위주로 해서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린 그런 회사죠. 근데 이 가치 투자의 대가 중에 중국 출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리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치 투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리루라는 사람은 미국이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잘 나가게 된 원인을 당시 미 대륙이 발견된 다음에 유럽과 미국 사이를 잇는 대서양권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이다. 어느 정부도 개입할 수 없는, 아무나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대 시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시장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지난 20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우리는 계속해 왔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이라는 게,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모든 걸 좌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런 글로벌 시장의 우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로컬 커뮤니티, 로컬 이코노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무관세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나는 관세비에 딱 세우고, 다른 나라는 다 블록 만들어서 우리끼리라도 서로 자유롭게 상품을 팔고 사자 할 때 미국은 거기 안 끼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 글로벌 마켓에서 분리돼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계 시장, 최대 시장에서 미국이 분리되는 효과가 나오면서 미국의 GDP 성장에 큰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해서든지 잔류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블록을 만들려고 하는, 다른 시장을 더 확보하려고 애쓰는 중국이 살아남을 것인가? 만일에 중국이 팬데믹을 겪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체력이 상당히 있었다면 아마도 데미지를 좀 적게 입고 버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체력이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이 저질 체력 상태에서 미국의 압박을 돌파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라고 해서 수출, 투자, 그리고 내수, 소비, 이렇게 세 가지를 듭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수출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유지는 되고 있지만 앞으로가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출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출은 많이 하지만 실익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는 어떨까요? 외국인 투자는 이제 별로 없겠죠? 그러면 내국인 투자는 어떨까요? 정부 부문, 공공 부문의 투자와 기업의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죠.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세수가 거의 없었고, 또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 돼서 지방정부 수입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토지 제공에서 받는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투자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기업은 어떨까요? 수출도 어렵고 소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제대로 투자를 못 하는데 나라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를 별로 안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돈을 쌓아 놓으니까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은행에 저금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빌려가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이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자도 주고 자기들 비용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금융기관들의 수지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 다음 가구는 취업이 안 돼, 첫째는. 두 번째는 취업이 돼 있는 사람은 언제 잘릴지 몰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잔뜩 받아놨죠. 근데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그 집이 집값이 폭락을 해. 그래서 원래는 자산이었는데 지금 부채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소비도 되지 않고 수출도 어렵다고 하고 듣는 거라고는 비관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돈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부에 묻는 그런 압박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압박이 늘어나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미국이 원흉인데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난 모르겠고 아무튼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런 여론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점증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우선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중국은 그러지 않아도 수출 그리고 대외 경제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은 2008년 9년경에 있었던 소위 리만 브라더스 사태예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데미지가 컸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경제가 왜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서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해오던 경제를 계속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대외 경제가 비중이 커지면 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 중국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건은 계속 반복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이 대외 경제의 비중을 낮추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을 당시에 중국의 GDP에서 대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71% 정도나 됐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줄여와가지고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에 38% 정도로 내려갑니다. 성장하는 중국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볼 때는 이거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은 계속 늘었고 중국 물건은 전 세계로 계속 나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계속해서 수출해가면서 돈을 벌어 제낀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중국 내부의 눈으로 볼 때는 수출과 수입을 줄여가려고 노력했어 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한번 당해보니까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좋은 예가 미 국채를 점점 줄여간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느 날 마음에 안 드니까 너희 스위프트에서 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스위프트 배제에 대비한 준비도 조금씩 계속해 가는 겁니다. 양은 적어도 아주 중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 물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많은 공장,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니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석유는 중국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미국이 바닷길을 딱 막고 중국에 석유를 보내지 않겠다. 이러면 중국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외로 식량이에요. 중국은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돼요. 곡물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급자족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여기에 들어가는 사료가 거의 자급이 안 됩니다. 이건 거의 수입해 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거의 미국에서 수입을 해왔거든요. 그러니 어느 날 미국이 야 중국 나 대도 안 줄 거야 이러면 갑자기 사료가 막히게 되고 그럼 먹을 게 없어지죠. 그럼 중국 큰일 나겠죠. 그래서 대체합니다. 어디로? 브라질로. 그래서 브라질산 대두가 미국산보다 가격이나 품질 조건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닌데 전략적으로 미국을 떠나서 브라질로 옮겨가죠. 이렇게 중국이 미국 의존도를 한 발 한 발 이렇게 줄이는 노력을 해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성공적으로 억제한 부분이 있고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려 했으나 되지 않는 부분 두 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공을 잘 못한 부분을 보면은 그게 일반 상품이에요. 일반 무역 상품. 우리는 중국에서 수출하는 제품들을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중국 회사들이 만드는 것으로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 기업들이 우리에게 지금 팔고 있는 물건들, 텔레비전, 컴퓨터, 뭐 옷, 이거 다 어디서 만듭니까? 지금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회사는 한국 회사지만 공장은 중국에 있죠. 그러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고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거죠. 똑같이 미국도 엄청나게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 회사가 중국에 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가져오는 물건들이 많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건 오염을 많이 만드니까 나는 안 할래. 직접 안 할래. 그러니까 중국 회사 거를 사올래. 이렇게 해서 사오는 부분도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을 만일에 관세를 더 올리면 미국이 수입을 안 하게 될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는 실제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그렇게 줄질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무섭지가 않네? 미국이 우리를 관세를 더 해도 별로 타격이 없구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부르는 제재의 영역은 좁히되 제재의 정도를 높이는 이제 이런 정책을 썼죠. 이게 중국에 엄청난 데미지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미국이 애플에다가 압박을 하니까 자기네들 하청받아서 아이폰을 만드는 타이완의 폭스콘, 이 폭스콘 보고 당신들 공장을 좀 옮겨보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폭스콘이 공장을 인도로 옮기고 이렇게 중국 바깥으로 나갔죠. 이 중국 바깥으로 나가는 작업이 보통 작게 걸리면 4, 5년, 오래 걸리면 7, 8년씩 걸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작됐던 외국 기업의 중국 탈출이 이제 전부 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아이폰 공장을 중국에서 다 철수하면 이 회사의 하청업체들도 있고 협력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대략 3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이 실업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팍스콘만 나가나요? 다른 회사들도 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런 하이테크 회사가 중국을 떠나면 중국에게 이런 공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던 노하우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느냐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국 돈, 외환 보유고도 이렇게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수지 보유고는 그렇게 증가를 안 하는 겁니다. 중국 기업도 외국에서 번 돈을 외국에 놓고 중국에 안 가져오려 하고 중국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던 외국 기업은 자본을 다 반짝 들어가지고 중국 바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마켓, 최대 시장 이 이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서 자꾸 분리되는 국가가 당연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미국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냐? 그거 다 미국 선택하지 중국을 선택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뭐 중국이나 중국 선택하겠죠. 그러나 모든 나라가 동시에 이 두 시장에서 모두 어떻게든지 발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색해야 될 방향도 아마도 그런 방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